3.1운동이 있은 후에 일본이 대대적인 식민지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대장이 아니라 해군 대장 출신인 사이토 총독을 한국에 파송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영국 유학파였기 때문에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했습니다. 러일 전쟁의 영웅이었고요. 이 사람은 총독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이제 대단히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정책의 변화를 했는데 유화 정책을 취합니다. 소위 문화 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병제를 폐지하고 관리들이 검을 차는 것을 못하게 했고, 한국인을 하급 관리로 등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겉은 그랬지만 속의 내용은 사실 더 교묘한 그런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더 많이 배치를 했고, 한국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친일화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들에게도 회유 정책을 했는데 성경 교육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사이토의 총독을 굉장히 이제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능통한 영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파티를 열어서 선교사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사이토는 진정한 젠틀맨이다, 이런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한 외교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국인을 향한 통치는 더 교묘한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일본 외에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됐는데, 첫 번째는 지식인의 비판입니다.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춘원 이강수는 한국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런 비판을 합니다. 종교가요, 거리에 나와봐라. 한국 교회가 자체적인 신앙 고백이 없이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비판을 했고요. 또 신앙인들이 의식이 없이 무비판적으로 무책임하게 사회에 대해서 눈을 다 돌리고 사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너무 무식하다, 목사들이 너무 무식해서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다, 도대체 철학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 목사질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강력한 지식인들의 비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입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은 더 잔인했습니다. 교회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친일이고 일제에 협력하고 있으며 현실의 복종을 강요해서 독립정신을 말살시키는 미신이다, 이렇게 조선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했는데,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반기독교 이제 강연회를 열었고, 12월 25일을 반기독데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이 치유 기적 집회를 많이 했는데, 김익두를 이제 고등무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이 유물론적인 것을 이제 충돌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반공주의 노선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청년들이 교회를 향해서 테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사회주의자들과 점점 거리를 이제 두게 됩니다. 이제 국내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3월 직후에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를 운영해 가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은 결국 국내에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임시정부의 비밀 조직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연통제라고 해요. 이 연통제를 만들고 모금을 해서 임시정부에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대한애국부인회입니다. 이 대한애국부인회는 평양에서 만들어지는데, 장로교회도 애국부인회가 있었고요, 감리교회도 애국부인회가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전도회 안에 애국부인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두 조직이 합쳐지면서 이 취지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가 동등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다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가 만든, 여성들이 만든 애국 부인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모으고 배일 사상을 고취하고 독립운동 요원을 원조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1920년 말에 이 조직이 일제에게 발각이 돼서 이제 다 해체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은 50%가 그 여성 교사들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30%가 전도부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도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조직에 들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동지를 규합하고 자금을 모으는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집집마다 신방에서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전도부인들이 사실은 이 조직 확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인들이 제일 중심이 돼서 이 역할을 하셨고요. 친일파 고관의 며느리들도 비밀리에 이 조직에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대한독립애국단이라는 조직이 서울에서 만들어지는데 공주영명학교면 이것은 난감리교입니다. 난감리교 이제 선교본부가 있었던 지역이 영명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신형구씨 등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임시정부 축하 시위를 하고 일제 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이제 퇴직해라, 이제 퇴직하는 동맹 운동을 합니다. 한 100여 명의 전국 비밀 결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 대원들이 이제 독립군으로 이제 다 옮겨가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신형구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전도 사업을 하다가 20세에 영명학교 교사가 되고 나라가 망하니까 낙향을 해서 이제 독립애국단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5년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1927년에 가서 항일 사상을 고취하는 투고를 했다가 3년 6개월 또 옥고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고문 후유증으로 1930년에 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조직이 청년외교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재헌국회의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연병호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안재홍 선생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외교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에서도 애국부인회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우리 장로교 학교였던 정신여고 있죠? 정신여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여학교 출신들이 3.1운동 때 감옥에 간 사람들을 누군가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혈성부인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여학생 중심으로 혈성부인회가 만들어지고 대조선 독립애국부인회가 합쳐지면서 이제 남한에도 애국부인회가 만들어집니다. 전국 지부를 설치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 5개월 사이에 1000명의 회원을 확보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의 여전도 회원이다. 그런 건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너 왜 교회 가니? 나 일본 놈 싫어서 교회 가. 그런 말이 통할 정도로 교회가 애국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병원을 통해서 전국 조직을 확대했고 회비와 수예품을 뜨개질 다 하고 이 수예품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6만 6천 원을 임시정부에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지도자가 김마리아 여사인데 한독립과 결혼한 김마리아. 여러분 그 황해도 소래 출신입니다. 소래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자발적인 교회가 생겨났던 곳이 소래 아닙니까? 서경조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했죠. 그래서 이 황해도의 소래 출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애국운동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김마리아 여사도 이 소래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거기 이제 남자 학교밖에 없었는데 그 엄마가 얘를 남장을 시켜요. 남장을 시켜갖고 8살부터 5년 동안 남자처럼 해갖고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친척들에게 얘를 좀 유학을 보내줘라. 이게 내 유언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이제 연동여학교라 그랬어요. 연동교회 바로 뒤에 연지동에 있었기 때문에 연동여학교인데 그게 바로 지금 정신여학교입니다. 지금 옮겨갔지만 그 정신여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사 생활하다가 이제 일본 유학을 가요. 그래서 1919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유학생들이 그 28 독립선언하는 그 유학생 모임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1명의 대표자 이름이 나올 때 전부 남학생들 이름만 나오고 여자 이름은 싹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김마리아 여사가 항일 독립운동에서 여성들의 의식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맨날 이거 이제 준비는 똑같이 하고 왜 여성들의 이름이 빠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역할을 여성들 의식화시키는 것을 자기의 역할로 그렇게 이제 삼고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 일본 옷을 입고요. 이 일본 옷 조각 안에다가 그 이빨 독립선언서를 다 베껴 적어가지고 넣고 꼬매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걸 이제 국내에다가 소개를 하는데 3.1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문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고문했는지 물과 고춧가루를 코에 넣고 가마에 말아 때리고 머리를 못 쓰게 해야 이런 운동을 안 한다고 시멘트 바닥에 구두발로 머리를 차고 그러나 내 정신은 똑똑해서 너희가 할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속에 품은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이 생명만은 너희가 못 빼내리라 하고 생각했어. 이게 제 증언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게서 빼내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혼입니다. 혼. 민족 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민족 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넌 크리스찬들도 지켰지만 이 민족 혼이 정말 강하게 발휘될 때가 언제냐? 신앙과 결합이 될 때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민족 혼이 결합이 되면 절대로 빼앗지를 못합니다. 목숨은 뺏을 수 있는데 그 신앙과 민족 혼은 못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애국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사람을 몰아넣는 겁니다. 독방에서 성경을 외우고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시편 23편이었다 그래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됐고요.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는 남자 애국 운동의 보조 역할만 하지 말고 동등한 국민 권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당차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이제 병보석 중에 도망을 칩니다. 상해로 도망을 쳐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뉴욕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35년에 귀국을 해서 전도사업과 여성교육을 하다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1944년 해방을 1년 앞두고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여성 지도자였죠, 이분이.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분의 당찬 여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성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느냐? 의식을 가지고 좀 당찼으면 좋겠어요. 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주체적인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키는 거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주인이 돼서. 예.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파일럿이 권기옥 여사입니다. 예.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노름꾼이었어요.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1남 4녀를 길렀는데 둘째 딸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은단 공장을 다녀요. 워낙 애가 똘똘했어요. 그래서 공장 다니면서도 워낙 성경을 보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눈 넘어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한국어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워낙 얘가 예쁘니까, 워낙 똘똘하니까 너 교회가 운영하는 이 보통학교에 와라. 얘가 이제 월사금을 못 내잖아요. 됐다. 월사금 됐다. 내가 내줄 테니까 네가 와라. 이래서 그 운영학교를 다닌 거예요. 16세에 미국인이 이제 고개 비행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나 비행사가 될 거야. 꿈을 다 키우는 겁니다. 비행사의 꿈을 키워요. 그리고 1918년 숭의여학교 3학년에 편입이 돼서 비밀 항일 조직이었던 송죽결사대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3.1운동 때 기숙사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제작하고 운반하고 만세운동을 하다가 3주간 구류를 살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도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숭의 여학생들 이 머리를 다 자르게 해서 그 머리 털 판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독립자금을 이제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군의 권총을 운반해 주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임시정부가 발행한 공채입니다. 지금 여기 100불짜리거든요. 나라가 이제 환원되면 이제 이자까지 져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채예요. 이 공채를 비밀리에 이제 팔았는데, 이 권기옥이 어린 아이가
이 공채를 다 팔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이제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발설하지 않아요. 워낙 애가 지독해가지고 6개월간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20년에 추록을 하는데 재밌는 일을 합니다. 그 이제 교회에서 독립운동하는 남자 청년들을 소개를 받아요. 뭘 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이 평남 도경을 폭파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폭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절한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 권기옥이 자기 학교 지하실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폭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평남 도경을 폭파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평양 여자 전도대를 만드는데 그 여자 전도대 만든 기사가 지금 동아일보 1920년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 있습니다. 이건 숭실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브라스 밴드를 조직해갖고 경상도하고 평안도하고 경기도 일대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립 이제 연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다시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여기 있으면 이제 살 수 없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가 이제 몰래 여비를 마련해 줍니다. 그 여비를 가지고 밀항선을 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 요 사진을 보면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신 박은식 선생이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오른쪽 안창호 선생, 이 가운데에 있는 분이 이승만 선생, 그 다음에 포수염 기르고 있는 분이 이동희 장군, 그 다음에 이시영, 이동영, 맨 끝에 서 계시는 분이 이제 손정도 목사, 이분 이제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손정도 목사하고 안창호 목사 도움으로 자기가 이제 비행사의 꿈을 다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자기가 이제 중국어하고 영어를 완전히 능통하게 배워요. 그리고 추천서를 한 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 군벌이었던 당계효라고 하는 그 대단한 이제 군벌인데 그 군벌을 자기가 찾아가요. 중국 대륙을 건너서 찾아가서 그 군벌을 만나고 담판을 짓습니다. 일본을 몰아내려면 조선과 중국이 협조해야 된다. 내가 비행사가 돼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나를 입학시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규가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조그만 채 20이 된 요 젊은 아가씨가 찾아와가지고 비행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여자 비행사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당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운남 항공학교에 입학을 시켜줍니다. 권기옥 여사가 이제 자기가 입학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비행사가 되면 폭탄을 싣고 조선 총독부와 일본의 황제가 사는 황궁에 자기가 폭격을 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시정부 요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비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비행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권기옥,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저분만이 이제 아주 탁월한 비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오죠. 중국 창공의 조선의 이게 이제 붕익이라는 건 이제 비행기라는 뜻입니다. 비행기. 이제 붕새의 날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운동가였던 이상정 장군과 결혼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상환 시인인데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 배우 아시죠? 그거 쓴 분이 바로 이상화 선생이에요. 그 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개석 군대에 공군 장교로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상해에 쳐들어올 때 이 양반이 비행기를 몰고 나가갖고 기관총 소사를 해요. 그래서 무공훈장을 이제 그 해방을 맞게 되는데 1943년에 광복군이 원래는 대일전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기옥 여사도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광복군이 참전을 선포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이제 핵폭탄을 만져 항복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천추의 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김구 선생이 막 땅을 치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우리가 권리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파리를 나치로부터 탈환할 때에 영국에서 처칠이 우리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골 장군이 레지스탕스를 이제 지도했잖아요. 근데 권총을 빼들고 우리가 한다는데 니네가 왜 덤비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프랑스는
그 파리 탈환을 레지스탕스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전승국이 되는 거예요. 패전국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피를 흘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소련, 그다음 영국, 중국에 의해서 나라가 결국에는 이렇게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분이 공군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공군을 만드는 산파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쟁 중에 지청천 장군하고 전선을 순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나이 드셔서 광기옥 여사의 모습이고, 저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분은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이제 자기 삶을 마무리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대한민국 장로교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또 한 분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른입니다. 강우규, 이 의사죠. 의사는 무기를 사용한 분이죠. 열사는 무기 없이 싸운 분이고, 이분은 평북 출신인데 한의사였고, 장로님이셨고, 때로는 이제 전도사 일까지 이제 하셨어요. 그러다가 1910년 나라가 멸망하니까 북간도로 가서 한인촌을 결성하고, 그래서 민족교육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이 나니까 자기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노인동맹단에 가입을 합니다. 1919년 9월 2일 서울역 앞에서 신임 총독인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여러분, 안중근은 20세에 했고, 윤봉길 24세에 했고, 이봉창 32세에 했고, 강우규 장로님은 64세입니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시기 64세면 뒷방 늙은이에요. 진짜 지금은 뭐 64세 젊은이지만 이 시대는 그래요. 64세 나이인데 이분은 청년보다 나아요. 그런데 더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 강우규 의사를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인 악질 고등계 형사 김태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잡아다가 그 강우규 선생을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했는지 증언에 의하면 혀가 새치나 빠질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했다 그래요. 근데 김태석은 해방 후에 이제 반민특위에 걸려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제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친일 경찰들이 다 석방이 되죠. 저는 굉장히 이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혼이 죽었어요. 혼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혼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친일한 사람은 저는 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질 친일파들은 처단을 했어야만 민족 정기가 사는 거였어요. 강우규 열사고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역 앞에 이분 동상이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한번 그 앞에 가세요. 예, 이 자리에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신문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재판장에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2계명을 위반했고 또 민족 자결권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으로 남긴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평생 나라 위에 한 일이 없음이 부끄럽다.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유언으로 남긴 이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공보에 이런 글이 있는데 동포여 나의 용모를 기억하지 마오. 하늘이 주신 충렬 몸과 뼈의 색이요. 삶과 죽음의 종족은 바야흐로 다시 이어지나니 천국은 이미 의사들에게 열려 있어. 이런 시를 쓰셨고요. 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한시를 하나 쓰셨는데 단두대 위에 올라서니 이제 춘풍이 이제 감도는구나 그렇게 써 있고요.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겠느냐 이제 이런 한시를 하나 쓰고 세상을 이 박치의라고 하는 아주 어린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천에 이제 봉동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성학교는 이제 맥큐 선교사가 세운 이제 기독교 학교입니다. 신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민족주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배워요.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는데 3.1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복군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9월에 신천 경찰서에 이제 폭탄을 투척하고 체포되는데 사형 온도가 딱 내려지는 순간 이때 나이가 21였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예. 근데 사형 온도 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쳤어요. 그다음에 교수대에서도 이제 성경을 외고 찬미를 부른 후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른 후에 이제 사형을 당했다라고 기사가 동아일보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 때 기독교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 보시죠.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의 모체가 된 것이 상해 신안청년단입니다. 상해 신안청년단인데 이분들은 이제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도 했지만 그 인물들 보시면 장덕수, 김구, 서병호, 송병조, 여운형, 김규식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망명 인사들 안창호, 이승만 이렇게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시정부를 체계화한 집단이 어디냐면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상해 한인교회가 이 임시정부를 만드는 체계화를 시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상해 한인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뭐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신한청년단원 외에도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내무장관을 지낸 안창호 선생, 외무총장을 지내는 김규식 선생, 그 다음에 국무총장인 이동희, 그 다음에 참모부 총장을 지내는 유동열 선생, 내무차관장의 신익희 선생, 그 다음에 비서장 조소왕, 대한애국 부회장 김순애 이런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상해 한인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회 임시정부가 결국 기독교인들이 거의 주도했다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항일 무장운동을 하게 되는데 3.1 만세 후에 이 북간도 지역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얼마나 잔인하게 처절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언론이 있고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보도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만 그 일을 했는데 북간도에서는 아주 내놓고 그 학살을 합니다. 그 학살을 하는 중심지는 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제 독립군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 대한국민회라는 조직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홍범도의 이제 봉오동 전투와도 함께 하게 되고요. 함께 참여하게 되고 대한신민단은 주로 감리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독립군 조직이었고 대한의민단은 천주교인들, 훈춘한민회는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됐어요. 이렇게 독립군들도 굉장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고요. 이 사진은 김좌진 장군이 이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청산리 전투에 패전한 일본군들이 이제 그 퇴각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지고 나서 일본군들이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냐면 민간인들한테 합니다. 제가 그 사진 몇 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잔인합니다.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이 변시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인데 이 한쪽 팔을 군도로 이제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팔로 주워서 다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쪽 팔을 또 쳐서 잘랐습니다. 양쪽 팔로 잘라서 그냥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분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병원에 싣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잔인하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목을 치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예. 민간인에게 한 겁니다. 이거는 왼쪽 사진은 목을 쳐가지고 지금 그 머리를 들고 이렇게 일본군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보이냐 하면 일본인들이 그 학살하는 장면을 보여줌을 통해서 길을 꺾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혼입니다. 혼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혼을 빼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혼을 빼기 위해서 이 민족 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일부러 사진을 찍고 일부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장면은 민간인들을 이제 총검으로 학살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치가 한반도 이제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용 사가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분노가 들고요. 그런 사관을 갖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한국의 해방 이후에 한국 그 역사계의 친일파들이 재집권하면서 역사를 식민사관을 가리켰어요. 식민사관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역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피해를 본 것은 사실 교회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데 협조하면 안 됩니다. 교회,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운동이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에 6개의 선교부가 있었죠. 6개.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2개가 있었고요. 장로교회는 4개가 있었습니다. 이 6개 선교부가 합쳐가지고 1905년에 복음주의 연합 공의회를 만듭니다. 이것을 했던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 개의 개신교 국가를 세운다. 그거 목적이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연합을 해서요. 1918년에 장감 연합 협의회를 만듭니다. 장로교, 감리교 연합 협의회를 만들어요. 이것은 이제 서로 친목도 하고 선교할 때 협력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924년에 가서 여러분 요 도표를 보시면 장로교단은 하나고 감리교단은 2개죠. 그 다음에 외국 선교부는 장로교가 4개고 감리교가 2개죠. 요게 합쳐지는 겁니다. 요게 다 합쳐져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오늘날 이제 NCC 있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NCC의 출발이 바로 1924년도에 이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국교회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협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행사는 일제가 차마 못 막았거든요. 국제 여론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하는 행사가 있을 때 한국 대표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 뭘 하겠습니까? 한국의 이 그 정치적인 억압 상황을 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연합운동이었죠. 연합운동. 그래서 이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이제 한국이 선교도 했고요. 독립운동도 하는 사실을 이제 국제사회, 국제교회에 알리는 중요한 채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국제선교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교회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가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일본 사람들이 쓰게 했습니다. 일본어를 국어로 쓰겠습니다. 조선어 교육을 이제 하게 할 때에는 자기들이 총독부에서 만든 교재만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교육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어 책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전혀 그 민족혼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학교를 정식 인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학교가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교육을 할 정서가 없어지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되니까 어디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1920년도부터 주일 학교 교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주일 학교는 성인 교육을 했어요. 우리 어른신들 다 기억을 하시지만 처음에 교회당 오면은 한 30분 정도 예배 시간 미리 와서 앞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키셨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인 교육을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가서 이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자꾸 못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이제 전국 연합회 이런 것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30% 주일학교 학생이 증가합니다. 1920년대부터요. 그리고 만국 통일 주일 공가를 편찬해서 장로교와 감리교 아이들이 같은 교재를 그 당시에는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그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대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기독교 학교가 약화되면서 생긴 기독교 교육의 공백을 메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주일학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1930년대 신사참배 시기를 겪으면서도 민족 혼을 잃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 주일학교가 기여한 겁니다. 한국말 안 잊어먹죠, 교회 오면.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과 민족혼이 같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아마 주일학교로서는 최초의 사진으로 발견이 돼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1910년도가 아무튼 주일학교, 아동 주일학교로는 최초의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 왼편에 맨 저쪽 끝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여학생들입니다. 걔들은 이 앞을 보고 있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남학생들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 따로 앉힌 겁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다른 방향을 또 보게 해놨죠. 이렇게 따로 보게. 여자아이들은 앞에 앉히고 남자아이들은 뒤에 앉혀가지고 다른 방향을 보게 하고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913년도 이제 그 주일학교 전국대회가 경복궁에서 열렸어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이제 언더우드 목사고요. 재밌는 사진이 하나 이제 제가 찾았는데, 광주 근교에서 주일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등에 하나씩 업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선교사들이 더블데커라고 써놨는데, 이 더블데커라고 하는 건 2층 차라는 얘기, 2층 차.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하나씩 업고 오니까 이제 2층 차다 이거죠. 2층 차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왔는데 전부 한 놈씩 업고 왔어요. 이 당시는 참 이래서 엄마 아빠 다 일 나가잖아요. 밭에 일 나가고 오빠 언니들이 키우는 거죠. 만국통일주일공가.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 이민입니다. 이민.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이민사를 공부해 보면요, 피눈물 나요.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지요. 피눈물 나는 역사가 이민인데, 최초로 이민을 나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민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민 역사는 해외 선교의 출발이면서도 이 나간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뭐예요? 교회 세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는데, 하와이 선교가 1902년에서 시작이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와이에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정부의 그 발표를 듣고 한국에 와서 고종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감리교인들을 설득해서 인천 내리교회 등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 농업 이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와이 이민 광고 1902년도고요. 그 옆에가 이제 존스인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이민에 가보니까 조건이 다 안 맞았어요. 원래 계약했던 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했고요. 무지무지 착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채찍으로 한국인들을 때렸어요.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탕수수 밭에서 이거를 자르면서 하루에 60몇 센트 그거 벌으면서 그렇게 한국인들이 이민 역사를 시작합니다. 1903년도에 첫 교회가 세워졌고요. 1910년도에는 하와이에 35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하와이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미국 본토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본토에 이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배가 최초의 한인들을 하와이로 실어 나갔던 갤리코라고 하는 배고요. 이 모습이 이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이제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1903년도 이제 김희재 목사라는 분이 이제 하와이에 갔던 것이고요. 그 옆에가 집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권입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 시대에 나왔던 여권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 국민회가 1909년에 이제 설립이 되고요. 이 사진은 1907년도에 고종의 생일을 축하하는 하와이 한인들의 잔치 자리입니다. 아이고, 나라도 못 지킨 황제가 뭐 이쁘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고요, 일본인이 하고 영국인 한 사람이 이 이민 사업을 하면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게 멕시코 이민을 추진합니다. 1904년에. 근데 이건 정말 사기였습니다. 9시간 노동하고 은화 20전을 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 12시간 노동시켰고요. 12전을 주는 이제 엄청난 착취를 했어요. 멕시코에 간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동교회와 교인들이 이 사실을 이제 한국에 폭로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갖고 1909년까지는 이제 엄청난 착취 노동을 당하다가, 그래서 멕시코에 이제 목사들이 가죠. 목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게 멕시코 농부 모집하는 광고고요. 멕시코로 실어 나눴던 배고요. 이 한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에케넨이면 도저히 견디다 못한 288명이 쿠바로, 이제 멕시코 계약이 끝나고 쿠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쿠바 이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쿠바에 이제 한인 감리교회가 1926년에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이민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사는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확장됐고, 오늘날에 그 이민을 통해서 뿌리박은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서름을 당하는 것인가, 민족 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앙인은 민족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봤죠. 죽으면 죽으리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각자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동족을 위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분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단합니다. 물론 결단은 고통입니다. 근데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그 결단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쓰십니다. 여러분, 돈 모아서 물려주는 것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하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 결과가 다른지 모릅니다. 결단하는 신앙인의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아요. 그리고요, 신앙은 자주적인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내가 움직여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왜 너 인생은 맨날 얕은 물가에서 퐁당퐁당하고 저 깊은 데 못 들어가냐, 저기 가야 고래를 잡는데 여기서 피라미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단이거든요. 자주적인 신앙, 결단하는 신앙, 그 신앙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